안녕하세요. 사랑에 눈이 멀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50대 남자입니다. 원래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어리석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그랬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경우인데요. 한동안 그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하다 최근에야 좀 괜찮아졌습니다. 오늘은 큰맘 먹고 그때의 일을 털어놔 보려고 하는데요. 부디 욕하지 마시고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도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이 많이 늦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디 한 군데 못 나거나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실은 어머니가 암으로 많이 아프셨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병원에선 오래 못 살 거라고 했습니다. 수술도 항암 치료도 별반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죠. 제가 차라리 효자였다면 마냥 슬퍼만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리 착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철없는 어린 시절 잘못된 길에 빠져 어머니 속을 많이 썩이기도 했고요. 어머니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도 선물이나 용돈은커녕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머니의 병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죠. 왜 진작에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어머니 속만 썩였을까? 어쩌면 어머니가 암에 걸린 건 나 때문이 아닐까? 후회와 눈물로 점철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어머니에게 좋은 아들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어머니 옆에 24시간부터 병구안을 했죠. 그러다 보니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됐고요. 어머니는 처음엔 이럴 필요 없다고 절 말리셨어요. 가서 네 인생 잘 살라고. 그게 효도하는 거라고 저를 설득하셨죠. 하지만 제가 늘 어머니 말에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였거든요. 그럴수록 더욱더 악착같이 어머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나중엔 포기하셨던가 봐요. 언젠가부터 그만 가라는 말이 쏙 들어가시고요. 아프니까 이렇게 아들 얼굴도 하루 종일 볼 수 있고 좋다며 농담 아닌 농담을 하시곤 했죠. 뒤늦게 효자 노릇한 덕분일까요? 반년도 못 살 거라던 어머니는 자그마치 7년을 더 살다 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니 제 인생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습니다. 어머니 삼시세끼 밥 챙겨드리고 같이 산책 가고 병원 가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는데 그 모든 게 사라져버리니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는데요. 주변의 친구놈들은 죄다 직장에서 자리 잡고 결혼해 처자식이 있는 상태였죠. 저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이 어느 정도 가시고 나니 하루하루가 참 헛헛하고 허무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먹고 살 걱정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쭉 아버지와는 연락도 않고 지냈는데요. 어머니 상을 치르면서 아버지와 다시 재회하게 됐지 뭡니까?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애비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미안하다면서 자신이 하던 식당을 제게 물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재혼은 하셨지만 자식이 없었거든요. 거절할까 하다가 뭐라도 몰두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받아들였습니다. 주 메뉴가 구운 고기였기 때문에 이렇다 할 요리 기술은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홀 응대며 직원들 관리, 식재료 수급 및 폐기같이 배워야 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잊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부단히 일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한 2년쯤 지나니 일이 원래 하던 것처럼 손에 착착 붙기 시작하더군요. 그제야 아버지도 안심하고 가게 일을 전적으로 제게 다 맡기셨죠. 자신은 이제 그만 은퇴하고 싶다면서
새어머니라고 해야 할까요? 재혼한 그분과 같이 고향으로 떠나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 이거였죠. 그렇게 아버지마저 떠나고 나니 참 외로웠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가게를 물려준 것은 물론 감사한 일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어떤 가족으로서의 정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이미 저 없이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런 제 상태가 남들 눈에는 많이 안타까워 보였던 걸까요? 친구놈들이 앞다퉈 여자들을 소개해주겠다며 난리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저도 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버지마저 시골로 내려가고 나도 남들처럼 나만의 안락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기 시작했죠. 나이 꽉 찬 노총각이었던 만큼 눈도 많이 낮췄습니다. 여자 외모도 나이도 보지 않고 오직 성품만 보겠다 결심했죠.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버린 덕분일까요? 친구 따라 나가기 시작한 직장인 밴드 동호회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분을 알게 됐습니다. 어지간한 연예인도 울고 갈 만큼 예쁜 외모에 나이도 저보다 무려 9살이나 어렸죠. 그 동호회에 있던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분하고 말이라도 한번 섞어보려고 야단이었는데요. 믿을 수 없게도 그분은 기죽어서 뒤에 조용히 숨어있던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동호회에서 제가 기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묵묵히 기타 치는 제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나요? 또 다른 놈들과 달리 제가 자기에게 관심 없어 보여서 오히려 흥미가 갔다고 하더군요. 참 운이 좋은 놈은 뒤로 자빠져도 돈을 줍는다더니 제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과 기적처럼 연인 사이로 발돋움하게 됐고요. 반년의 열애 끝에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제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어리고 예쁘다고, 여자는 모름지기 수더분하고 가정적인 게 최고라면서 저를 말렸죠. 하지만 이미 아내에게 푹 빠진 저는 그런 아버지의 반대가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저를 내내 버려뒀던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면서 자식으로서 못할 말도 많이 했네요. 결국 아버지도 마음대로 하라면서 포기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꿈에 그리던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신혼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를 설레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집안 살림엔 영 서툴렀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줬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환하게 불이 켜진 집에서 웃으며 절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죠. 물론 아내도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몰랐지만 결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미처 몰랐던 단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건 바로 아내의 해픈 씀씀이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때 사고로 아버지를 여였는데요. 그전까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집안이 제법 잘 살았다고 해요. 본인 말로는 갖고 싶은 걸 못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졌고 그 뒤로는 기초수급자 생활을 할 정도로 형편이 곤궁해졌다고 하대요. 그래서일까요? 연애 시절 제가 알던 아내는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뭘 사든 10원 한 장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이었고요. 데이트 비용도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항상 반씩 부담해줬죠.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려도 경제관념이 제대로 잡힌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웬걸, 결혼 후 아내는 돈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땐 미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식이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아내의 소비 습관을 깨버리는데 일조한 것 같은데요. 아내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선 결혼이 좀 늦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먼저 시집간 친구들보다 더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서 예식을 치르고요. 웨딩드레스도 모 디자이너의 최고급 브랜드로 대여도 아니고 구매를 했더랬죠. 다행히 그쯤에 식당 장사가 꽤 잘 돼서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고요. 아버지도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네요. 덕분에 아내는 원하던 대로 최고의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요. 그걸로 고삐가 확 풀려버렸기 때문일까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백화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본인의 옷이며 가방, 화장품을 사들이기 바빴습니다. 물론 식당 장사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무리가 가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곧 태어날 2세나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 저축은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내의 해픈 씀씀이 때문에 도무지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원래 결혼 전에 아내는 장모님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장모님의 생계도 아내가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요. 그때부턴 장모님의 용돈과 생활비도 자연스럽게 제가 책임지게 됐습니다. 몰랐는데 장모님도 아내처럼 한 씀씀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발이 넓어서 만나는 친구분들도 많고요. 여행도 계절마다 여기저기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월에 100만 원을 넘게 들여도 부족하다면서 자주 손을 벌리셨죠. 아유 박서방,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그러지 말고 50만 원만 더 보내줘. 이달 말에 개모임 친구들하고 단풍 구경 가기로 했는데 나만 쏙 빠질 수 없잖아. 그치만 장모님, 바로 일주일 전에도 제가 50 보내드렸잖아요. 그 50은 장 보고 관리비 내고 하는데 벌써 썼지. 자네 서운하게 왜 그러나? 귀하게 키운 우리 딸을 9살이나 많은 자네한테 시집 보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우리 딸 쫓아다니던 의사, 변호사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도 내가 자네 인성 하나 보고 허락했던 거야. 근데 그 은혜도 모르고 지금 돈으로 이렇게 날 눈치를 주는 건가? 나한테도 이럴 정도면 우리 딸한테는 아주 더 하겠어,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돈 지금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처음엔 달라는 대로 계속 드렸습니다. 장모님이 성격이 워낙 세기도 했고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를 똑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생기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저는 제 자식에게만큼은 먹는 거, 입는 거 뭐든 다 최고로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지금까지 돈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드렸는데 이젠 우리 준아도 태어났고 앞으로는 힘들 것 같아. 달에 집 관리비랑 공과금 그런 거 빼고 딱 100만 원씩만 드리려고 하는데 어때? 1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돈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래. 우리 엄마 들으면 엄청 서운해하실걸? 하지만 아내는 본인이 가게 관리를 하지 않아서일까요?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서운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더군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장모님이 달에 혼자 쓰시는 돈만 200이 넘어. 어쩔 땐 그 이상일 때도 있고. 나도 혼자선 그렇게 안 쓰는데 좀 심하지 않아? 당신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쓴다고? 내가 다달이 쓴 가계부를 보여주면 믿겠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도 이제 가방이나 옷 같은 사치품에 돈 쓰는 건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준하 때문에 요즘 집 밖 외출도 잘 못하잖아. 지금까진 저축을 한 푼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조금씩 해야 할 거 아니야. 제 말에 기분이 상했던 걸까요? 아내가 바로 눈을 세모꼴로 떴어요. 당신 말 웃기게 한다. 우리 모녀가 무슨 대단한 사치를 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계절마다 옷 사고 가방 사고 여행 다니고 그게 다 아냐? 그것도 못 해줄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한 건데? 당신도 알았을 거 아니야. 나 당신이 언감생심 오르지도 못할 나무였다는 거. 뭐? 오르지도 못할 나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 당신은 어머니 병간혼답시고 나이만 먹은 변변찮은 직장도 없는 노총각이었잖아. 그에 반해 나는 모두가 탐내는 여자였고 나 쫓아다니는 잘난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아내는 장모님과 비슷한 말투로 저를 한껏 무시하더라고요. 화를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이라도 당신 쫓아다니던 남자들 찾아가든가. 장모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내 앞에서 왜 자꾸 다른 남자 얘기를 꺼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 거야. 내가 당신 앞에서 다른 여자 얘기 꺼내면 당신 기분 좋겠어? 참나. 당신이 나 말고 뭐 다른 여자가 있기나 했고. 그리고 나 쫓아다니는 남자들 없었어도 나 당신한테 많이 아까운 여자였거든? 만약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 지금도 계속 회사 다니면서 내 돈 벌어 내가 잘 살고 있었겠지. 근데 당신이 나이 때문에 급하다고 결혼하자고 졸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잖아. 나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돈으로 눈치 주면 어떡해? 아니 돈으로 눈치 주는 게 아니라 눈치 주는 거잖아. 어쨌든 난 우리 엄마한테 돈 좀 작작 써라 그런 말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몰라. 아내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저와 말도 섞지 않았죠. 저는 저대로 기분이 참 안 좋았네요. 설마 아내와 장모님의 경제관념이 이렇게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맘 같아선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해서 아내와 장모님이 돈 쓰는 걸 풀어주고 싶었어요. 저도 통 큰 사위, 잘난 남편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뭐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처럼 재벌 2세도 아니었고요. 소중한 우리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선 가게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결국 장모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그 사람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가게 상황이 영 좋지가 않아서요. 그 준하 때문에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장모님 다달이 드리던 그 생활비 딱 100만 원으로 고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장모님 댁 공과금이나 관리비 같은 건 제가 다 따로 내드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도 아내가 어느 정도 언지를 주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장모님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그러더군요. 안 그래도 우리 딸한테 얘기 들었네. 참나. 아내가 못 쓰면 얼마나 쓴다고?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네한테 자꾸 용돈 받아 쓰던 것도 다 자네 위해서 그랬던 거야. 친구들이 자네에 대해 물어보면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인물이 반반하길래 어리길래 뭐 집안이나 직업이 잘났길래 그러니 뭐 우리 사위 나한테 돈이라도 잘 쓴다, 효자다 이런 자랑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 내 맘도 몰라주고 이렇게 돈으로 눈치를 주니 원. 장모님은 그동안 자꾸 용돈을 타갔던 게 다 저를 위해서였다는 듯 혀를 차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장모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요. 일단 다달이 100만 원씩 드려보고요. 혹시 부족하시면 또 추후에 다시 얘기해보는 걸로 해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장모님도 그 사람도 고생 안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자네가 딱 정해놓고 통보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겠나? 마음대로 하게. 장모님은 마지못해 표정으로 그렇게 대답하곤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도 사위가 찾아왔는데 물 한 잔을 안 주시더군요. 서럽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제 제안을 받아주신 게 어디냐 싶어서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 부지런히 일했던 것 같아요. 장모님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내의 씀씀이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시간도 늘리고요. 그동안 고민만 했던 분점 오픈도 진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죠. 한편으로는 또 아내가 혼자 아들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요. 제가 살림과 육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했어요. 아내가 하도 죽겠다고 해서 따로 일하는 아주머니를 주에 3번 불러줬는데요. 아내는 그래도 못해 먹겠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준아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 엄마로서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아무리 달래도 그치질 않으니까 어쩔 땐 때리고 싶은 충동이 들어.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래도 직장인들보단 출퇴근 시간이 많이 자유롭잖아. 최대한 직원들한테 일 부탁하고 준아랑 당신한테 좀 더 신경 쓸게.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부담 갖지 마. 어떻게 부담을 안 가져? 결국 얘 잘못되면 그 화살은 다 엄마한테 돌아오는데. 도대체 준아 얘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잠투정도 많고 잘 우는지. 안 되겠어. 여보, 나 이제 준아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올라. 아무래도 나 그 산후 우울증인 것 같은데 이대로 내가 준아를 계속 돌봐도 되는 걸까? 급기야 아내는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자꾸만 엄마를 찾는데 그저 귀를 틀어막고 못 들은 척 하더군요. 그렇다고 아프다는 아내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제가 일하면서 틈틈이 아들까지 챙겨야 했죠. 장모님이라도 좀 도움을 주시길 바랬는데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용돈 줄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는지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일하랴 아들 키우랴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말귀가 통하기 시작하면서 좀 나아졌어요. 그쯤에는 병원 다니던 아내 상태도 많이 호전됐고요. 다만 생활비와 육아 문제로 연달아 갈등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좀 서먹한 상태였어요. 언젠가부터 아내는 저를 향해 잘 웃어주지도 않았고요. 퇴근 후 말이라도 걸라치면 뚱한 얼굴로 핸드폰만 쳐다보기 바빴네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선물도 해보고요. 따로 여행도 가고 해봤는데요. 별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에 집에 왔는데 웬일로 아내가 먼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뜻밖이었어요. 참, 당신 아직 모르지? 우리 엄마 일 시작한 거. 뭐? 장모님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우리 엄마 보험 일 시작했어. 뭐? 장모님이 보험을? 갑자기 왜... 그거 많이 힘들 텐데? 힘들어도 뭐 어쩌겠어. 당신이 돈으로 눈치를 그렇게 주는데. 우리 엄마 그 나이 먹고도 쉬지도 못하고 돈 벌어야지. 안 그래? 아직도 돈 문제로 앙금이 남아있는지 아내의 말엔 뾰족뾰족 가시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뭐라고 또 대거리 해봐야 싸움만 되기에 그냥 참았습니다. 저 때문에 장모님이 그 힘들다는 보험 일을 시작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기도 했고요. 꼭 입을 다물고만 있자 아내가 제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한결 풀어진 목소리로 제게 그러더군요. 아이 참 뭘 또 그렇게 표정을 굳히고 그래. 그냥 한 말인데. 우리 엄마 아직 사지 멀쩡한데 일 계속하면 좋지. 노인네들 뭐라도 꾸준히 하는 일 있어야 건강하다잖아. 어쨌든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엄마 좀 도와주자 여보. 도와주다니? 엄마 이제 막 시작했는데 우리가 실적 올려줘야 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지. 당신이나 나나 기본적인 보험을 입으니까 암보험이나 추가로 하나씩 더 들까? 나름 고심해서 꺼낸 말인데 아내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고작 하나씩? 그걸로 엄마 실적에 도움이 되겠어? 그러지 말고 더 들자. 보험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당신 요즘 가게 장사도 잘 된다며. 곧 분점도 낼 거고. 그럼 사이가 돼가지고 팍팍 좀 쓰자. 우리 엄마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일 시작한 건데.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기도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그래도 장모님인데 뭐 보험으로 호구를 잡아봤자 얼마나 잡겠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자 아내는 희희낙낙한 얼굴로 장모님과 얘기해보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제게 보험 서류 수십 장을 내밀더라고요. 안 그래도 분점 준비 때문에 정신없던 터라 아내가 가리키는 곳에 쭉쭉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험에 대해선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래도 어떤 보험인지 한번 확인은 해봤어야 하는데 그땐 그게 뼈아픈 과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물론 아내가 생각보다 꽤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턴가 통장에서 보험금으로 꽤나 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보험을 대체 몇 개나 든 건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죠. 그래도 장모님이 보험 설계사인데 하나하나 따져 물어보면 너무 치졸한 놈 같아서 굳이 얘기 꺼내진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저희 형편이 그깟 보험금도 못 낼 정도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내도 굳이 자기가 먼저 이런 보험을 들었다 얘기해 주진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쯤에 본점은 믿을 만한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주로 분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분점은 아무래도 아직 주방 공간도 낯설고요. 직원들과 손발도 잘 맞지 않아서 평소보다 더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갑자기 손님이 몰려서 허둥거리다 그만 철판에 손을 댔지 뭐예요. 일할 땐 몰랐는데 브레이크 타임에 확인해 보니까 손이 꽤 많이 부어 올랐더라고요. 직원들이 하도 걱정해서 바로 병원부터 가고요. 다시 가게로 돌아갔더니만 직원들이 난리를 치더군요. 말도 안 돼요, 사장님. 손에 이렇게 다쳤는데 다시 가게로 오시면 어떡해요? 맞아요. 저녁 장사는 저희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아니 어차피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고 괜찮은데 저희가 안 괜찮아서 그래요. 그리고 손님들도 사장님이 이렇게 붕대 감은 손으로 응대하는 거 보면 편하게 식사하겠어요? 오늘 하루만 댁에 가서 푹 쉬세요. 제발요. 결국 직원들의 애원에 저는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른 시간에 집에 가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에게 연락할까 하다 갑자기 깜짝 이벤트가 하고 싶더군요. 아내와 서먹해진 관계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꽃집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 한 다발도 사고요. 달달한 케이크와 샴페인도 한 병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도 안 누르고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가니 아들은 곤히 자고 있었고요. 아내 혼자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매니큐어를 바르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어서 상대방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게 다 들렸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니 장모님 목소리더군요. 통화가 끝나면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현관 쪽에서 어정쩡하게 선 채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들리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더군요. 박서방은 어때?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아? 당연하지. 그 사람 원래 좀 멍청하잖아. 본인 말로는 IQ 3자릿수라는데 내가 볼 땐 2자리가 분명하다니까. 아내의 악의적인 비방에 두 모녀가 한참을 낄낄대더군요.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둘 다 저에 대한 감정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뭘 눈치 못 챘다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숨죽인 채로 계속해서 모녀의 통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대? 그럼 진짜로 내가 보험을 파는 줄 안단 말이야? 설계사 이름이 내가 아니고 윤석인데 뭐 일부러 내가 그 인간 제일 바쁠 때 노려서 보험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긴 했어. 좀 읽어보려고 하길래 우리 엄마가 하는 건데 뭘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냐고 그냥 믿고 사인하라고 했지. 그랬더니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사인만 하대? 멍청하게. 아이고 우리 딸년 덕분에 난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보험파리가 돼버렸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보험파리에서 부잣집 사모님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그래, 엄마는 우리 딸 항상 믿고 있지. 그래도 혹시라도 박서방한테 안 들키게 조심해. 작전 개시도 전에 나가리 만들지 말고. 참나, 걱정하지 마. 남편도 멍청해서 눈치도 못 채더라. 아내의 비웃음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도대체 아내가 장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한 대로 핸드폰을 꺼내 아내와 장모님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전 개시는 언제부터 할 건데? 윤석이랑 얘기해 봤니? 일단 바로는 보험사에서 의심할 것 같아서 몇 달은 더 시간 두려고. 남편놈이 요즘 일이 너무 바쁘기도 해서. 참나. 그놈의 가게 어차피 지 죽고 나면 내가 다 팔아치워버릴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믿을 수 없게도 아내는 저를 죽일 작정인 것 같았어요. 그 작전이라는 게 제 앞으로 들어둔 보험금을 노린 어떤 살해 공모인 것 같더군요. 어느 정도 녹음이 된 걸 확인하자마자 아내 모르게 몰래 집 밖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 녹음된 내용을 다시 천천히 들어보기 시작했죠. 몇 번을 들어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는 걸 말이죠. 결국 그날은 충격에 덜덜 떨다 가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아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내가 자는 틈을 타 집안 곳곳을 뒤져 보험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제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무려 10개나 가입돼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 환장할 노릇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니 보험 가입을 권유한 설계사가 장모님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웬 이름 모를 남자 이름 석자가 떡하니 박혀 있더군요. 이윤석. 아내와 장모님이 통화하면서 자주 언급하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아내와 이 남자가 단순히 보험 설계사와 고객 사이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내의 상간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바로 침실로 들어가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통화 목록부터 문자, 사진첩, SNS 같은 걸 탈탈 털어봐도 그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안방을 빠져나왔고요. 그날 저녁 시간을 내서 장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안부 인사드릴 겸 방문했다면서 용돈 좀 안겨드리니 아무것도 모르는 장모님은 좋다고 해실거리더군요. 이런저런 영양가 없는 대화를 나누다가요. 장모님이 화장실 간 틈을 타서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윤석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니 바로 나오더군요. 충격적이게도 장모님은 그놈을 사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사위, 우리 딸이랑 같이 있지? 딸한테 내 전화 좀 받으라고 해줘. 그놈과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를 보는데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급한 대로 그 문자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두고요. 장모님한텐 대충 둘러대고 처갓집을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못 잡았지만 장모님이 그놈한테 사위라고 부르는 거 보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정말로 그놈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그걸 깨달은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경악,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한데 뒤섞인 울분의 덩어리였죠. 사람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상간남의 이름으로 제 보험을 그렇게 많이 가입시킬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사망보험금이잖아요.
죽이고 싶을 만큼 아내와 그 상간남이 증오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변호사 일을 하는 친구놈이 있거든요. 어릴 땐 막역했던 사이지만 언젠가부터 서로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연락도 잘 못하고 살았는데 연락하는 게 망설여지던 것도 아주 잠깐이고 당장 바람난 아내 손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친구의 도움이 간절해지더군요. 염치 없지만 친구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경악하면서 당장 자기 사무실로 튀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일처럼 제 얘기를 들어주고 변호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당장 이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평소 주부로서 본인 일을 소홀히 하고 사치한 점만 해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아내가 상간남과 바람을 피우고 제 죽음까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의 대화를 녹음해 두긴 했는데요. 그저 작전 개시라고만 할 뿐 그 작전이란 게 어떤 건지 둘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안 곳곳을 수색도 해봤는데요. 아내가 어찌나 치밀한지 온 집안을 다 뒤져봐도 보험 계약서 외엔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내 핸드폰도 또다시 몰래 뒤져봤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요. 사정을 들은 친구가 그러더군요. 일단은 모른 척하고 증거부터 좀 모아야겠다. 증거라니? 네 와이프가 다른 놈이랑 놀아나고 있다는 증거 말이야. 네가 찍어온 네 장모 문자만으로는 너무 약해. 그냥 우리 딸이랑은 별 사이 아닌데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위라고 부른 거다.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 네 말 듣고 보니 또 그렇긴 하네. 그리고 보험금 노리고 살해 공모한 건 명백한 범죄거든? 아무리 중간에 네가 알게 돼서 미수로 끝난다고 해도 증거만 확실하면 이 년놈들 콩밥 먹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매달려 보자. 친구 말로는 흥신소 같은 걸 이용해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흥신소 자체가 합법적인 업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면서요. 결국은 당사자인 제가 직접 아내의 외도 증거를 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문가도 아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게 일도 있고 아들도 챙겨야 하는데 시간을 낼 수 있을지도 문제였고요. 일단 급한 대로 아들은 저희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모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이는 아내가 아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웠거든요. 그 뒤엔 저도 조금 마음 편하게 아내의 외도 및 범죄 증거를 어떻게 하면 수집할 수 있을까 골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내도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낀 걸까요? 평소와 달리 제게 더 잘해주기만 할 뿐 좀처럼 그놈을 만나는 것 같진 않더군요. 그렇게 밖으로만 나다니던 사람이 아예 외출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걸까 점점 초조해지기만 했는데요. 웬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막힌 해결 방법을 얻었지 뭡니까? 직원들과 평소처럼 점심 장사를 끝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직원 중 하나가 키우는 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집에 홈캠을 설치했다고 하더군요. 노견이라 혹시라도 상태가 나빠질까봐 걱정돼서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밖에 있어도 핸드폰으로 수시로 상태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직원의 말을 듣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도 워낙 진상 손님이 많아서 홀에는 따로 CCTV를 설치해두고 핸드폰과 연결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럼 핸드폰으로 앱 접속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가게 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로 홈캠을 구입해 집 안방과 거실에 몰래 설치해뒀습니다. 물론 아내가 상간남을 집에 들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었지만 아내의 대담한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내가 요 몇 주 아예 외출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도 안 돼 거실캠에 아내와 그 상간남이 외도하는 현장이 녹화됐습니다. 어찌나 더럽게 놀던지 차마 글로 옮겨 적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두 눈으로 확인했네요. 당장이라도 집 안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걸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참았냐고요? 단순히 아내의 외도 현장을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가 그 상간남과 공모해 제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둔 게 너무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아내를 믿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진짜 보험금을 노리고 날 죽이려고 할까? 그래도 우리가 부부로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심지어 준하까지 있는데 아닐 거야.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마지막 기대마저 무참하게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그 홈캠이 음성 녹음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 상간남과 아내가 이상할 정도로 둘이 달라붙어 뭔가를 열심히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의 미러라고 하기엔 둘 다 표정이 지나치게 진지해 보였죠. 그때부터 뭔가 낌새가 안 좋다 했는데 며칠 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웬일로 아내가 절 간드러진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여보, 일하느라 오늘도 고생했어. 아직 저녁 전이지. 얼른 와서 밥 먹어. 당신이 저녁을 차렸다고? 가정부 아주머니를 쓰기 시작한 뒤로 아내는 집안 살림에 완전히 손을 뗐거든요. 아주머니가 밥이랑 반찬 다 해놨으니 그냥 꺼내 먹기만 하면 되지 않냐면서 제 밥도 차려주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 아내가 저녁을 차려뒀다며 애교를 부리다니 너무 수상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가 저를 끌고 식탁으로 갔어요. 한눈에 봐도 엄청 신경 쓴 것 같은 12첩 반상이 차려져 있더군요. 얼른 와서 먹어봐. 당신 좋아하는 청국장도 끓이고 불고기도 했으니까. 아내는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 음식까지 손수 먹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얼른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 모르게 상간남과 짜고 생명보험을 10개나 들어둔 아내인데 그 밥에 독약이라도 탔을지 어찌합니까? 못해도 수면제 정도는 탔겠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음식을 입에도 안 대자 아내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지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절로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다음날 아내 모르게 반찬 일부를 챙겼습니다. 정말로 뭔가 독약 같은 걸 탔다면 그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업체에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내는 또 다른 술수를 펼쳤습니다. 글쎄 뜬금없이 여행을 가자 하더군요. 갑자기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우리 여름에 당신 일 바빠서 휴가도 못 갔잖아. 날 더 추워지기 전에 이번 연휴 때 어디 바다라도 놀러 가자. 가게는 직원들한테 하루만 부탁하면 되잖아. 지금 우리 준하도 아버님이 봐주고 계시고. 글쎄, 여행이라니 내키지 않는데. 에이, 왜 그래 여보. 우리 부부 사이 요즘 소원했던 게 사실이잖아. 다시 회복하기엔 지금이 딱 적기 아냐? 되도 않는 애교를 부리는 아내를 보면서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저를 죽일 작정을 했다는 걸 말이죠. 제가 뚫어져라 바라보자 아내는 질에 찔렸는지 눈을 못 마주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와 결혼한 건지. 그날 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삼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로 온몸이 다 아팠더랬죠.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아내와 여행을 떠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도 제 목숨을 담보로 걸 정도로 어리석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아내와 그 상간남의 범죄 현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변호사 친구와 상의 끝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친구가 경찰과 함께 달려와 주기로 했죠. 그리고 마침내 여행 당일이 됐습니다. 아내는 굳이 자기가 운전하겠다면서 저를 조수석에 앉히더군요. 당신 요즘 일하느라 계속 피곤했을 거 아니야. 내가 운전할게. 눈 좀 붙여.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를 교통사고로 위장시켜 죽일 작정인 게 분명했죠.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아내를 대했습니다. 일부러 옆에 누워 코까지 골면서 자는 척도 했죠. 그러자 아내는 완전히 안심했는지 드디어 제 앞에서 그 상간남과 통화를 하더군요. 여보세요? 자기 어디쯤이야? 그 트럭은 준비된 거 맞지? 트럭 기사한텐 얘기 잘했어? 나도 가고 있어. 당연히 아무것도 눈치 못 챘지. 남편 놈 멍청하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갓길로 빠지면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 핑계를 빠져나올 테니까 그때 차로 치면 될 것 같아. 아내는 끔찍한 살해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입으로 술술 꺼내더군요. 핸드폰에 녹음이 된 걸 확인하자마자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손을 뻗어 아내의 뺨을 연거푸 때렸죠. 놀란 아내는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경악한 눈으로 절 바라보며 고함을 치더군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운전 중인데 사고 날 뻔했잖아. 참나, 이 와중에도 사고가 걱정돼. 그래도 쥐 목숨은 귀한가 보지? 내 목숨은 아주 돈으로밖에 안 보면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상한 꿈이라도 꿨어? 꿈은 무슨 이 살인자야. 내가 니년이 그 상간남 새끼랑 짜고 나 죽이려는 거 증거 모으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하지만 그것도 이제 다 끝이야. 내가 방금 니년이 그 상간남이랑 신나게 통화하는 걸 다 녹음했거든.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알겠어? 전 그대로 차에서 내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허둥지둥 제 뒤를 쫓아오더군요. 당신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방금 그 통화는 내가 친구랑 며칠 전에 본 영화 얘기한 건데. 영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법원에서도 한번 그렇게 말해보라고. 판사가 믿어줄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당신 자꾸 경찰이니 법원이니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라고 그래. 증거도 없이 무슨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고 그래? 참나, 증거가 없어? 뻔뻔한 아내의 태도에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둔 아내의 외도 증거와 살인 계획 증거를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어차피 다 복사본이었고요. 원본은 다 변호사 친구에게 있었거든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사지를 덜덜 떨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대로 뒤돌아가려고 하니 갑자기 제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여보, 당신이 다 오해한 거야.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 그냥 나 어릴 때 친구고 최근에 보험일 시작했는데 실적이 안 좋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길래 내가 좀 팔아준 것뿐이야. 당신이 알면 괜히 오해할까봐 그냥 엄마 핑계 댄 거지. 작정하고 당신을 속일 생각이었던 게 아니야. 나 이 사람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나한텐 당신이랑 우리 준호밖에 없는 거 알잖아. 진짜야, 믿어줘. 아내는 끝까지 그 간악한 혀로 저를 속이려고 했어요. 눈물은 또 어찌나 쥐어짜내는지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진짜 억울한 현모양처로 보일 만큼 연기를 잘하더군요. 하지만 그 실체를 알고 있는 저는 아내의 우는 얼굴이 징그러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당신이랑 그 새끼가 붙어먹은 게 떡하니 있는데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호구로 보여?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이 새끼가 협박해서. 그래, 협박해서 그랬어. 이 새끼랑 나 옛날에 잠깐 사귀던 사이였는데 우연히 만났다가 하룻밤 실수로 그만. 정말로 그건 실수였어. 근데 그날 이후로 이 새끼가 그 일을 당신한테 말하겠다면서 날 협박해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보험 가입도 당신 죽이려던 살해 계획도 다 이 새끼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정말이야.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전화로 그 새끼 불러봐. 삼자 대면 해보자고. 뭐?
당신 정말 왜 그래? 무슨 삼자대면을 또 한다고 그래? 거봐, 못하겠지? 네 거짓말이 뽀록 날까봐. 헛짓거리 그만하고 이제 콩밥 먹을 생각이나 해. 지금쯤이면 내 친구가 경찰 불렀을 거거든. 너도 그 상간남 새끼랑 이제 곧 구속될 거야. 뭐라고? 그럼 진짜로 경찰에 신고했단 말이야?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덜덜 떨던 것도 잠시 이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차를 끌고 급하게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도망 못 가게 붙잡고 또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죠. 그 사이에 경찰이 출동했고요. 아내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상간남과 매수됐던 트럭 운전기사도 붙잡혔고요.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상간남과 과거 연인 사이였고요. 저와 결혼해 애를 낳고 얼마 안 돼 그놈과 재회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걸. 아내는 보험 설계사였던 상간남의 꿰매에 빠져 제 앞으로 그 많은 생명보험을 들어두고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고요.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장모님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사 친구의 도움으로 증거를 치밀하게 모은 덕분일까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다행히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고요.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에겐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로 형량도 꽤 높게 나왔죠. 물론 무기징역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둘 다 출소한 상태입니다. 한때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두 년놈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뒤로는 그런 감정도 싹 사라졌습니다. 쓰레기가 뒹구는 곳이 감옥 아니든 밖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차피 쓰레기가 뒹구는 곳은 다 쓰레기장인걸요. 전처는 현재 생활고에 시달려 건물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 같은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도 그럴 게 상간남이 도박에 푹 빠져 사채비까지 지고 말았거든요. 전처 명의로도 몰래 빚을 지는 바람에 사채업자들이 전처와 장모에게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설상가상 장모는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와서 한쪽 팔과 다리를 아예 못 쓴다고 하더군요. 전처는 그런 장모를 병수발 들랴 상간남이 남긴 빚을 갚으랴 아주 아등바등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호적에 빨간 줄이 그인 덕분에 번듯한 직장도 다닐 수 없고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만 전전하고 있더군요. 감옥에서 하도 고생해 얼굴이 잔뜩 상하는 바람에 더는 남자 등쳐먹는 짓도 못하는 눈치고요. 반면 저는 이혼 후 누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는데요. 지금 아내는 전처와 달리 가정적이고 솔직한 사람입니다.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저를 편견 없이 받아준 건 물론이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희 아들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최근엔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짧게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바다를 보고 좋아하는 아내와 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좀 늦었지만 이제야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안락한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 걸 말이죠. 이렇게 제 지난 인생사를 글로 적고 나니 새삼 더 가족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